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잘 알고 나면 여러분이 재테크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을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리스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 물론 이게 잠복기에 들어갔지만 불씨는 아직까지 살아있죠.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 증시의 조정 원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용지표, 특히 제조업 쪽에서의 고용지표가 사실은 별로 안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미국이 드디어 이란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빠져 내려갔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이란 사태, 미국과 이란과 미국은 어떠한 행보를 걷게 될까? 이러려면은 누차 저렇게 말씀드리지만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해둬야 됩니다. 항상 내가 주식시장에 성공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를 알려면 그다음에 국제 정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작년 주가가 굉장히 하반기에도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특히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는 담보부주까지 나아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죠. 이때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하반기에 빅마켓이 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경제에 대한 거였어요. 틀림없이 금리를 내릴 겁니다라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해드렸고요. 미국 금리를 무려 3번이나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 장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중동 사태를 보면서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요거부터 팩트 체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번에 솔레이마니 이란의 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완전하게 저격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암살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이러한 원인들을 우리가 보통 뉴스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란의 이란과 이라크에 어차피 미국과 이란 뭐 모두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처음에 미 군무원이 한 명이 사망을 당하면서 보복 공격을 했고 그래서 25명이 결국은 죽었고 또 이에 따라서 왜 이라크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냐 그래서 이라크 내에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TV를 보다가 미국 대사관이 습격당한 걸 보고 솔레이마니 암살을 지령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뿌리 깊은 국제 정치, 국제 정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처음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또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제가 자세히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나 헤스펠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초의 여성 CIA 국장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통 어떻게 나왔냐면 참모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제가 누차 강조하죠. 미국의 얘기를 들으려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걸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나온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2003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라크 사태가 있었죠. 이때도 아들 부시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제 정세에서 잘 몰랐습니다. 이때 부통령이라든지 국방장관이 적극적으로 부시한테 압력을 넣어서 이라크 사태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거에 복사판이다 그러는데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트럼프의 참모진들이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했다 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뉴스에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지나 헤스펠 미 여성 CIA 국장이 애당초 처음서부터 바로 이 솔레이마니에 대해서 이 제거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팩트 체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뭐 몇 명이 죽고 그다음에 이라크 내에 있는
소위 그 미국의 대사관이 습격당해서 이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거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서 지금부터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이번 사건이 발생되게 된 원인을 보려면은 미국과 사우디와 미국과의 소위 밀월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보더라도 단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이기도 아닌데 함부로 군사령관을 갖다가 그렇게 암살할 수 있겠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미국과 사우디의 밀월 관계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아시다시피 3대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군사 패권을 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아시다시피 화폐 패권을 들고 있고요. 세 번째가 에너지 패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 주어진 절대적인 힘, 이 세 가지 패권 중에서 무려 두 가지는 누가 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바로 사우디가 준 것이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군사 패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를 거치면서 미국이 군사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강체제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이후에 미국은 구소련을 견제하고자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전쟁, 어딘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은 한결같이 단숨에 달려갔던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전도 참가하게 된 거고요. 우리 6.25 전쟁 때도 참가하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베트남이 예뻐서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이것과 사우디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그러한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1970년대에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73년도, 79년도 중동 사태와 바로 지금의 사태와 연결되어 있는 이란의 혁명 때문에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구소련이 미국과 군비 경쟁을 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소련이 1991년에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핵을 갖고 있는데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구소련의 재정을 막아버린 겁니다. 즉 유가가 급등을 주면서 구소련이 부유해지자 군비 경제에 나선 것을 역시 체크해갖고 결국 유가를 급락을 시키는 것에 바로 방점을 찍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도움을 청했던 것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석유 생산을 셰일 오일 때문에 미국이 제일 많이 생산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넘버1은 어디였었습니까? 바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국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결국은 협동작전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어마어마하게 승산을 하게 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비축을 풀면서 석유 가격 급락을 갖고 왔고 바로 이것이 구소련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무너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소 냉전 시대, 소위 양강 시대에서 구소련이 물러서고 미국이 단독으로 올라섰던 군사 패권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배경은 어디 있느냐? 바로 사우디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화폐 패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축통화의 마켓쇼의 60%가 미국 달러입니다. 그럼 미국 달러가 이렇게 기축통화가 여전히 유지되게 된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도 바로 사우디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미국이 달러가 화폐 패권을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화폐 패권 누가 갖고 있었냐면 바로 영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워낙 방대한 돈을 뿌려댈 수밖에 없었고 역시 군비 때문에 워낙 많은 돈을 뿌려낸 상태에서 돈가치는 흔해졌고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2차 세계 끝나면서 전 세계의 금의 70%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게 됐죠. 왜? 1차 세계전과 2차 세계전의 발원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쑥대밭이 됐던 것은 유럽이었고
바로 많은 군수물자들을 미국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들을 보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이 바로 45년이었죠. 하지만 1년 전 44년도에 브레튼 우주 협약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달러는 바로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사우디는 어디에 연관되냐? 다른 나라들을 보면 결국은 전비 때문에 워낙 많은 돈을 찍어댔을 때 더 이상 금과 교환할 수 없을 때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는 언제 그러한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1971년도 닉슨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소위 배째라.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갖고 와도 우리는 금을 바꿔줄 수 없어. 더 이상 금태환이 되질 않아. 했던 것이 바로 1971년도였었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똑같이 전쟁에 휩싸이게 됐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1960년대 바로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워낙 많은 달러를 발행하게 되고 더 이상 저 달러를 가져가더라도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눈치챘던 바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우리 달러 갖다 줄 테니까 니들 금 내놔. 처음에 닉슨은 오케이 얼마든지 가져가랬죠. 그런데 프랑스만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결국은 연이어서 달러 줄 테니까 니들 금 내놔라 그랬을 때 더 이상 금을 줄 수 없다. 그게 바로 1971년도에 닉슨 쇼크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른 나라들이 그랬듯이 그 앞에 영국이 그랬듯이 미국도 지금처럼 화폐 패권을 갖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지원군이 됐습니까? 바로 사우디입니다. 이때 미국에는 소위 협상의 신이다 라고 읽혀지는 외교의 신이라고 읽히는 바로 헨리 키신저가 있었습니다. 유심히 봤던 거죠. 1970년대에 보니까 갑자기 저 밑바닥에 있던 이 유가가 막 몇 배, 몇십 배 뛰어오른 걸 이미 70년대에 경험한 미국 헨리 키신저는 결국은 중동으로 날아간 거죠. 어디를 건드렸습니까? 사우디죠. 너희들 앞으로 기름을 팔 때 다른 걸 받지 마. 우리 달러를 받아. 대신 그러면 우리가 너희 뒤를 봐줄게.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돈 가치에 대한 것들은 이 돈을 가져갔을 때 언제든지 금과 은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70%가 이 금이 미국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1971년도에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과 사우디와의 또다시 밀월 관계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노란 황금으로 바꿔줬던 것을 이제는 무슨 황금으로? 그렇죠. 검은 황금으로 바꿔주게 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부과가 된 겁니다. 우리가 왜 외환보유고가 왜 필요합니까? 전부 다들 왜 외환보유고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달러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기름을 사오든 아니면 외국에서 뭘 사오든 사올 수 있는 바로 교환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사우디가 도와주면서 결국 미국은 300패권 중에서 무려 2개나 사우디의 협조 없이는 되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 사우디가 작년에 공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로 2019년도 9월 달에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드론에서 폭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저건 이란이 보복을 한 것이다. 이건 좀 이따 뒤에 시간이 되면 왜 이런 사태가 뻔히 싸움이 되지 않는 이란이 왜 그러는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미국도 그때 뭐냐면 이건 배후에 이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미 국가들은 미국이 이란 한번 손 봐주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한 번은 손 봐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번에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결국 이 이란 사태가 발생되게 됐다는 것을 첫 번째 염두에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문제들이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친이스라엘 정책, 친유대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요. 대통령 선거 갔을 때 누구나 친이스라엘, 친유대 정책을 씁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모든 금권과 모든 웬만한 언론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그걸 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못 보여서는 절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통곡의 벽을 아십니까? 아시겠죠? 당연히요. 이 앞에 오바마 대통령도 아니면 힐러리도 그 앞에 그 어떤 사람들도 통곡의 벽에 가서 킷을 하고 입맞춤을 하거나 아니면 친유대 정책을 많이 발표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싹 닫죠. 왜? 문제가 시끄러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 정책까지 썼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과거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공동의 수도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다 그렇고 미국의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바로 친유대 정책을 썼던 분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도 그런 정책이지만 아시다시피 부동산 업자죠. 그다음에 사위가 유대인인 거 알고 계시죠? 결국은 막강한 금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한테 못 보여서는 대통령 일대와 대통령이 이후에도 결국은 트럼프도 결국은 거기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지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바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녹아져 있다는 것도 염두됩니다. 아까 사우디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미국, 중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사우디하고 이란이 그동안에 한 1400년 동안 싸움이 지속됐던 수니파와 시아파의 각각의 우두머리인 거 아시죠? 이럴 때 다른 대통령은 교묘하게 어떤 균형의 정책을 썼다면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바로 친유대 정책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로 해서 지금 유가가 순간적 급등을 했을 때 그럼 타격은 입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트럼프는 공화당 사람입니다. 공화당의 선거 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쪽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셰일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바로 석유 재벌들이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도 미칠 일이 아닌 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뒷배경에 있었던 것이지 어떤 즉흥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까 앞에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1979년도의 일입니다. 1979년도에 이란에 혁명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아마 귀에 익숙할 겁니다. 호메이니. 혹시 팔레비 국왕도 귀에 익숙하십니까? 이 미국과 이란은 원래 혁명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없어서는 못 사는 관계에 있었죠. 언제까지? 팔레비 국왕까지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다른 나라들이 안 받아주는 팔레비 국왕을 유일하게 받아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란의 대모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점거했죠. 무려 1년 이상 정확하게는 444일 만에 이 인질들이 풀려나게 됐었습니다. 아주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아주 놀라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미국의 흑역사, 미국의 치욕 그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너트웨디함에 한번 넣어놨는데 바로 월남전일 겁니다. 모든 전쟁을 통해서 이겼던 미국이 유일하게 패전한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면 가장 흑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으로 기억할 텐데 일부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 바로 이란 사태, 바로 여기를 꼽고 있는 때가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소위 이란에 대한 바로 뭐랄까요? 트라우마가 결국 요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바로 이 부분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바마 뒤집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란은 언제부터 제재를 당했냐, 언제부터 제재를 당했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란 같은 경우는 이미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당하다가 2015년도 들어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이란과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바로 트럼프의 오바마 뒤집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도에 이 합의를 2018년도에 트럼프가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트럼프와 오바마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바마 정책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아무리 지금 뭐랄까요 좀 위험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노출시키고 무역을 하게 하고 잘 살게 되면 이 나라들이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오바마 정책의 가장 기본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성공 사례들도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2차 세계전의 주범이 바로 세 개 나라가 주범이 있었죠. 어디였었습니까? 바로 독일, 그 다음에 바로 가까이 일본, 이탈리아. 이거 다 우리가 봤을 때 비정상적인 국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정상적인 국가, 더군다나 이후에 가장 센 나라가 바로 독일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정책이 맞았다라고 느낄 땐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디를 꼽고 있습니까? 중국을 꼽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잘 살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여유를 주고 제재를 풀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미국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같은 중국의 대열로, 북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열로 보면서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중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강력한 제트 엔진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 기술이 없죠. 그래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새로운 신형 전투기가 나오면 몇 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연구 분석해 갖고 소위 짝퉁을 만들어내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러시아는 중국에다가 고급 전투기를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막혀버렸죠. 지금 중국한테 이거는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냐면 이것은 중국의 미래고 중국의 심장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기술을 갖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느냐?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지지율로 나갈 때 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충주고 각종 군사적인 기술들이 보유가 되어 있는데 바로 제트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제트 엔진 기술을 최근에 중국이 이것마저도 확보했다라는 뉴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오바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바마는 이미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그랬듯이 이란도 결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정책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농축 우라늄을 사실 오바마와의 이란 핵협일 때는 이걸 어느 정도 풀어줬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것을 전혀 네버 결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핵시설과 모든 핵무기와 연결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이번에 요구 조건입니다. 무려 오바마 때 맺었던 정책보다 12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친미 국가들한테 결국은 함부로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것도 그 12가지 안에 들어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뻔히 이란은 미국과 붙어봤자 이게 상대가 안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이란에서는 경기가 너무나 나쁘니까 어마어마하게 데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와 맺었던 이란 핵협정 이후에 2015년도에 맺었는데 16년도와 17년도에 이란의 경제 성장을 보면 15% 이상 막 17%까지 성장했던 이란이 지금은 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작년입니다. 영국의 유조선도 아마 여러분들 피납했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의 정유설도 공격하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은 예전에 2003년도에 이라크를 갖다가 그냥 순식간에 장악해버리듯이 지금 이란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의 이 군사력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의 이라크라는 비교가 안 되고 특히 해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하나는 이란을 공격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소위 친미 국가라고 하는 이 중동 국가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무늬만 친미 국가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터키나 이런 데도 있겠죠. 그래서 이란이 미국을 완전하게 전면전으로 손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이란은 어떨까요? 결국 이렇게 게릴라 전쟁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란은 지금 경기가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함부로 미국과 붙어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속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보잉 737기가 결국은 추락을 했는데 전원 다 사망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지금 방송하기 위해서 제가 찾았던 것만 하더라도 169명 이상이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딱 붙었을 때 일부에서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폭거에 대해서 이란을 어떤 동조인으로 봤던 사람들도 이게 지금 요번에 우크라이나의 보잉 737기가 결국은 전원 사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시끌시끌합니다. 물론 이란은
이거는 기계 작동의 오류지 자기네가 한 거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란이 5인 사격에서 결국은 이 전원 사망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또 싸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이란은 도저히 정상국가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쪽에 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바마처럼 결국은 드러내서 나왔을 때 이란은 정상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 선택은 어떻습니까? 다만 저는 주식쟁이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전면적으로 가기에는 완전하게 이란을 제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란이 경제력도 없는 상태 속에서 미국과 맞붙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불이치처럼 잠겨져 있다가 한 번씩 불쑥 이런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대세 흐름을 거슬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정받을 때는 역시 저점에 매수계를 잡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